중단됐던 한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대형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을 비롯해 신도시와 경전철 등 대기 중인 프로젝트 규모만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길어질 경우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고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으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대출에 이어 예적금까지 손쉽게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금리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T가 고객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5년 인공지능 사업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이라크 건설 시장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재건 사업을 비롯해 신도시와 경전철 등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만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합니다. 중단됐던 한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오늘 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방 기자, 오늘 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한국과 이라크 정부 간 공식 경제 협력 채널인 공동위원회, 이른바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됐습니다. 공동위는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지난 198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려 열렸었는데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불안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오늘 6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 재개를 계기로 이라크와 교통, 항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만 800개가 넘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사업만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13조 원을 투입해 비스마야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뗐던 한화건설 부분이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요. 3조 3천억 원 규모의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은 현대건설, 그리고 53조 원 규모의 알포 신항만 개발 사업은 대우건설이 각각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방 기자, 비스마야 신도시의 경우에는 과거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위험 요인들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그동안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 이라크 정세 불안 등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라크 알그레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향후 3년치 예산도 확보했다면서 기존의 사업을 지연시켰던 요인들이 해소된 만큼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도 수일 안에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재개를 계기로 이라크 내 더 큰 주거단지 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 만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네, 이라크 정부는 교통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이라크 교통부와 도로, 철도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외에도 자율주행차, UAM,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문화, 관광 같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해외 수주 목표인 3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이 원팀 정부와 기업이 이제 원팀 코리아를 꾸려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겠다 이런 구상 아닙니까? 근데 이 먼저 원팀 코리아, 뭐 이름만 들어서는 국가 대표 같은데 어떤 조직입니까? 네, 원팀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활동을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입니다.
국토부가 주도하고 공공기관, 협회, 건설업체, 심지어 IT 기업까지 6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해외 건설은 개별 건설사가 각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따낸 수주권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또 유가가 하락하면은 사업비를 주지 않는 등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다수의 관계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단순히 건설 시공을 넘어서 건설, ICT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또 적자 수주 그리고 사업비 미회수 같은 리스크도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인 거죠. 원팀 코리아는 현재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수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부터 8개 국가를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어서 수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예, 이 원팀 코리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건설 수주액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팀 코리아 포부는 좀 거창했지만 상반기 수준은 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 지표를 보면요. 87억 3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23.8%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치를 350억 달러로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됐던 카타르 LNG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수주에 실패한 게 조금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굵직한 수주권이 다수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꺾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겉으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우디가 주력하고 있는 네옴 프로젝트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시회, 네옴 전시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옴 전시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런 좀 이제 사우디와의 이제 연계가 많이 점차 긴밀해지는 만큼 네. 향후 네옴시티를 비롯한 사업 수주가 다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라크와의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된 것도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이라크 재건 사업이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포석을 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원희룡 장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라크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서 양국 관계에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도 인프라, 금융, 에너지를 비롯해서 보건, 노동, 교육, 문화, 체육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라크 소식도 들었지만 이 하반기 기대를 모으는 건 역시 사우디입니다. 이번에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로 향한다는데 기대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네, 원희룡 단장을 비롯한 수주 지원단은 오는 25일까지 사우디로 향할 계획입니다. 원장관이 사우디로 가는 거는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인데요. 건설업계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해외 건설 수주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플랜트 건설 외에 다른 분야의 해외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 출장에 동행하는 업체 중 충전시설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사우디 충전회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약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IT 기업인 네이버도 동행을 하는데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50년 전에 중동 붐이 1차적으로 일었을 때 이때 주력했던 거는 건설 사업에 주력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끌어볼 중동 붐에서는 건설, IT,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유가 상황도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경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는 침체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상대적으로 중동 경기는 좀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건설협회는 향후 건설 발주가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중남미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동 지역이 그 뒤를 바로 이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사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건설 건들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중동 지역에서는 $60 이상, 유가가 $60를 넘어서면 사업 발주가 크게 늘어나는 편인데요. $70 이상 고유가가 벌써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네. 유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우디 자프라 2 프로젝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 루아이스 LNG 등 굵직한 사업이 하반기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팀 코리아의 행보가 향후 조단위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폴란드에서도 이제 수주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폴란드는 이제 신공항을 좀 대규모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공항과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등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 구간 96km 구간에 대한 수주가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인접을 하고 있어서 철도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철도 사업 일부 수주를 계기로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이 이달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800원 선까지 넘보고 있는 엔화 환율이 걱정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길어질 경우 일본과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수출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3% 늘었는데 매달 이 기간 수출이 증가를 기록한 것은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반영해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따져보면 2% 줄어든 수준. 그러나 하락폭은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적습니다. 수출 회복 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3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수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수출 반등에 발목을 잡는 복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를 터치하며 공포를 심어줬던 역대급 엔저입니다.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 위안화 등 주요 아시아 수출국 통화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전기차와 2차 전지 등은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인 것은 사실. 문제는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분야의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수출 경기 전망을 할 때 수출 단가나 생산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응답이 여러 개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전기전자 제품이랑 기계류 품목들이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엔저가 많이 좀 심해지면 시차를 두고 가격 경쟁력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여전히 가솔린 자동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하고 경합관계가 좀 높다 보여지고 전기차 역시 일본에서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 기업들은 최근 킹달러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덜었지만 이젠 초엔저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된 데 이어 예금 중개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금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예금 중개 서비스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상품 정보를 살펴봐야 했지만 앞으론 플랫폼에서 금리를 비교하고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 소비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 금리까지 계산할 수 있어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서비스를 선보였고 네이버와 토스 등 핀테크사들도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중개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에서 60조 원. 내년부터 중개상품 범위를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시장이 한층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금융회사들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데 이어 예금중개 서비스까지 출시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금리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경쟁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앞서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한 곳은 카카오페이뿐이었는데 이번 예금중개 서비스 역시 은행권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제휴사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출시한 예금중개 서비스에서 상품 가입까지 바로 가능한 곳은 신한은행과 신한저축은행뿐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7월 이후 10개 이상의 제휴금융사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입점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로 갈 거였으면 플랫폼에 맞춰서 보통 했겠죠. 대출 그 플랫폼도 은행들이 모두 다 하고 싶어서 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신도 그런데 수신도 당연히 나서서 할 이유는 없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랠리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하반기 시장 흐름에 대한 월가 의견도 여전히 좀 분분한 상황인데 김종학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김 기자, 휴장 이후 거래 첫날이었는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하락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워낙에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이 시장에서 이제 좀 조정이 오겠구나 하는 시점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좀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또 이번 랠리의 발판을 마련해줬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어집니다. 이 금리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숨고르게 할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채권 시장 지표들도 좀 경계 심리를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려던 자금들이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면 일단 간밤에 공개된 5월 미국 주택 경기,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22% 가까이 뛰면서 예상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을 거란 기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최근 2년물과 이 10년물의 수익차 이 역전폭이 안 그래도 컸었는데 마이너스 100bp 가까이 커지면서 경계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본래는 이제 15bp 정도의 인하를 기대해서 더 자금이 많이 풀릴 것을 기대했는데 10bp 정도밖에 내리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주식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좀 자금을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오히려 채권이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짧은 기간 크게 오른 탓도 있었지만 강세장 전환을 확신할 근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린다는 걸 저희가 고웨스트로 많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의견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약세론자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저점 대비 26%나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세장으로 판단한 기관들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약세장을 고수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가운데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월가 약세론자로 알려진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올해 인공지능 열풍으로 S&P 500 지수가 뛰면서 본래 이제 기관에서 예측한 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수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넉 달 뒤 하반기에는 실적 둔화로 인해서 약세장이 어차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같은 날 이제 기술주를 바탕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주식 전략가의 의견입니다. 이제 연준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5% 정도 기준금리를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최근 10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장 여건을 맞이했다 이렇게 네.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 월가에서 내놓은 연말까지 S&P 500 지수 전망치를 좀 구분을 해놨는데 금융자문사 CFRA에서 이제 샘 스토발 전략가가 전망한 4,575포인트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수브라마니안의 전망한 4,300포인트 물론 네. 지금 이제 4,300포인트보다 조금 높지만 최대 4,600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CFRA의 샘 스토발 전략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약세장 탈출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얼마나 지금 시장이 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최근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주식을 지금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낫다는 건데 네. 이걸 좀 증명해 준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했죠. 사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이제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와 이 충전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 이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에 어떤 지배력을 쥐고 경쟁을 앞서가는 기업으로 자료 굳히면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만한 주식들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전기차 리비안이 이제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와 전기차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를 이 본사 차량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계약을 발표한 뒤에 테슬라가 오히려 5.3%나 올랐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규격이 NACS라는 규격인데 이제 포드, GM에 이어서 경쟁자인 이제 리비안까지 이 규격을 쓰게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이고 모닝스타 분석을 보면 이제 북미 충전 표준이 CCS라고 하는 단자가 좀 더 여러 개의 무거운 단자를 쓰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반영되어 있는 현재 주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주당 $550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에버코어 ISI 이 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수년 내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조금 비관적인 모건 스탠리조차도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걸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들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은 네. 없으시겠지만 최근 주가 흐름이 좀 과하다라는 시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되느냐에 대한 네.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논란을 낳는 게 아무래도 역시 테슬라인데요. 예.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게 월가에서도 해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이 차량 판매보다는 향후에 이제 선보이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낙관적 기대 한편으로는 기술들을 실현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이 견뎌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생략됐다 이렇게 분석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이 전기차 판매를 통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구조인 상태에서 아무래도 실제로는 차량을 더 팔기 위한 여러 이제 조치이다 보니까 다음 달 이후에 공개하는 2분기까지의 판매 실적이 결국에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느냐 마느냐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도 낙관하기 전에 아무래도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지표, 실적을 확인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배터리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행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하는 베트남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배터리 등 첨단 분야 상호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한국 기업들이 모색 중인 항공 분야 방위 산업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는 물론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에서는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을 만나 자유와 창의,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약속했고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기업들의 한국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하는데 국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언급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기업인들도 경제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8명의 CEO들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협력과 투자를 논의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고 핵심 기술 허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을 우리 기업인들에게 설명할 예정인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경제 외교 행보는 내일 베트남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을 찾는 경제사절단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베트남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베트남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신흥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베트남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편.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의사의 수가 적거나 병원이 무척 멀리 있는 등 대부분 의료 서비스가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AI나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하면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AI가 보완해 많은 수의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한두 시간씩 걸려 병원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곧바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과 관련한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는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전망될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5억 5,220만 달러. 2025년까지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29.6%로 매우 가파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베트남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문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외국의 기술력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낮추는 등 외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합니다. KT는 최근 베트남에 의료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병원과 손잡고 원격 의료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AK는 베트남 기업과 손잡고 AI 의료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현지 병원 등의 뇌졸중 진단 AI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웨이세는 보건산업진흥원 시범사업을 통해 베트남 종합병원에 AI 기반 위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범위를 넓혀나가는 중입니다. AI 내시경 같으면 의료진 검사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 저희 제품이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 병원 관계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한 K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기술력과 수준이 빠르게 베트남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쪽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이 베트남의 또 다른 한류를 불러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오늘 코스피가 아슬아슬하게 지켜던 2,600선을 결국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3거래일째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양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03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1,8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양시장에서 개인은 무려 9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환율은 1,292원으로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광물과 전력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는데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좀 풍부한 핵심 광물로는 이 히토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전기차의 그런 구동 모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요. 표에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이 이 히토류를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경제사절단이 이 베트남에 건너가면 히토류나 니켈과 같은 전기차나 또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재 이 베트남은 전력 공급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한 곳이 많아서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런 전력 인프라와 또 관련한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대거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제8차 국가전력개발 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전력과 송배전망 부문에 대규모 투자도 좀 예고한 상태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송전망 구축과 또 개선 사업 등에 1,34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4조 원가량을 투입하고요. 다음 단계인 2050년까지 5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좀 히토류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와 좀 관련을 해서 완성차 업체인 이 현대차와 기아가 좀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응용 부품을 생산하는 노바텍과 또 유니온 머티리얼 등도 관련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서 핵심 소재 확보 등을 통해서 전동화 목표를 높이고 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 시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전선 아시아와 또 대한전선은 이 베트남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에 LS그룹 구자은 회장이 동행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으면서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전력 인프라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그 베트남 순방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면 그 폴란드 수주 당시 K방산이 보여줬던 것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교육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 이제 공교육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 교육 AI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나 또는 허위 과장 광고 등 이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2주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사교육을 경계하는 대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교육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유비온과 애니 능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과 IB 김영은 하락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초 대비 양호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초 시장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에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달군 2차 전지주에 이어 의료 AI주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료 기술을 보유한 루닛은 연초 대비 371.4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상장 당시 3,100억 원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7천억 원에 가깝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료 AI주인 뷰노와 JLK도 연초 대비 각각 428.89%, 277.47% 오르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위해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시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20일 루닛은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십 체결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의료 AI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진단과 신약 개발로 나뉘는 AI 헬스케어 영역에서 신약 개발은 자체 발굴한 후보 물질의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트너십 체결이 진단 부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은 걸 입증하려면 파트너사가 좀 늘어나서 해외 시장 비중이 좀 커야 데이터도 빨리 쌓이고 플랫폼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해외 파트너 중에서 좀 큰 파트너랑 빨리 손잡는 회사들이 약간 선순환 구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안타 증권은 루닛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참여 소식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 루닛의 예상 순수익을 1,217억 원으로 산정해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일 루닛의 주가는 13만 6천 원으로 유안타 증권의 목표 주가에 근접했으나 연간 18억 달러 규모가 투자되는 백악관의 암 정복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은 산정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다만 의료 AI 관련주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실적 증명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은 투자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인공지능이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 성분까지 분석하는 이른바 AI 영양사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체중 관리는 물론 만성 질환까지 케어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이 좁은 공간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식사 전 찰칵. 음식을 찍으면 AI가 해당 음식의 영양 성분과 칼로리를 분석해냅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식단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AI의 콜라보입니다. 한식 중심의 1,000종의 음식을 정확도 96%로 판별해냅니다. 연말에는 2,000종, 그리고 한식 외에 외식과 가공식품까지도 빠르게 가열차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선 AI가 직접 상담을 하는가 하면 고객과 상담원 간의 대화를 듣고 답변에 참고할 만한 정보와 코멘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담 후에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류해 상담원의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이미 올해 AI 고객센터 사업은 3,400여억 원의 수주구로 올렸고 고객사는 2년 새 7배가량 늘었습니다. KT는 이처럼 AI 로봇과 케어, 고객센터와 물류, 교육까지 고객 맞춤형 AI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초거대 AI에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공개할 초거대 AI 믿음과 AI 풀스택 등 인프라의 강점을 더하면 5가지 핵심 AI 사업으로만 2025년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무인 로보택시를 올 연말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기아도 앞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에 손님 호출 버튼이 표시되고 손님을 태우자 요금을 측정하는 미터기가 작동합니다. 택시 영업에 필요한 내비게이션 앱미터기가 디스플레이에 자체적으로 탑재돼 있습니다. 택시 운영에 특화된 기아의 첫 PBV 전기차 니로 플러스 택시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니로 플러스는 지난달까지 6,400대가량이 팔렸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 PBV는 같은 전기차 플랫폼에 승용차나 화물차, 택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에 첫 삽을 뜬 연 15만 대 규모 PBV 전용 공장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 PBV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 또한 2020년 앱티브와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항 픽업용 PBV 콘셉트카를 공개한 데 이어 최근 울산 공장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연구개발 중인 PBV 차종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올해까지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년 말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런칭한 뒤에 글로벌 주요 지역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 확산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30년 전 세계 PBV 시장 규모가 신차 중 25%인 연 2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메디포럼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상장에 나설 계획인데 최근엔 글로벌 투자 회사의 회장이 직접 회사를 찾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자산관리 투자 자문회사인 LDJ 캐피탈.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LDJ 케이먼 펀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이끄는 수장이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인 메디포럼을 찾아 투자 논의를 했습니다. And we're looking at opportunities to potentially take them to, Nasdaq or New York Stock Exchange in the U.S. market, where we have more liquidity. So we're always looking for the best in class. It's a personal cause for us to be able to find a solution for these Alzheimer's degenerative diseases that we have seen out there. 천연물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메디포럼은 국내 바이오 벤처 가운데 처음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스펙 합병을 위한 서류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데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증권거래소에 합병 관련 제반 서류 제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6월 말에 아마 SEC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7월 중순에 임시 주총을 해서 이제 합병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7월 말쯤에 나스닥 상장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포럼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치매 치료제는 올해 안에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 이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향후에 저희는 지금 60%의 수소 혼소율을 100%, 즉 수소만을 연료로 활용하는 가스터빈까지 여기서 실증을 한 이후 상업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대 높은 금리를 주는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 만에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흥행에도 정작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청년 도약계좌가 흥행몰이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출시 첫날 7만 7천 명이 가입한 이후에 매일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꾸준히 가입자가 늘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봤을 때 39만 4천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제 출생 연도별로 5부제로 나눠서 지금 가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부터는 이 5부제가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입자 수 증가 폭도 상당히 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자도 높고 사실 정부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인기가 높은 거겠죠. 맞습니다. 기본금리의 우대금리까지 해서 6%의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연리 한 8% 후반대에 적금을 가입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개인 소득에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매달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가입자들이 꾸준히 급격하게 또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흥행에 성공을 했으니 한시름 놓고 또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 때문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가입을 할 때마다 이 매달 붙는 돈에 더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가입자가 늘면은 이 기여금 자체도 그만큼 국가가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올해 청년도약 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이 배정이 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시스템이라든가 관련 예산을 뺀 순수 기여금으로만 쓰이는 예산이 3,4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300만 명 정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량인데 만약 올해 가입자가 몰려서 이 300만 명이 넘게 되면 예산이 구멍이 나게 되고요. 또 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 출시됐던 청년 희망 적금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이제 열흘새 290만 명이 가입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기재부와 긴급 협의를 해서 부랴부랴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은행권 상황도 좀 봐야겠죠. 은행으로서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이게 손해가 나는 장사라고 하는데 은행별로 가입자 수를 뭐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은행별 가입자 수 제한 논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도입하기 그 전부터 좀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 가운데 SC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청년 계좌 도입하면은 우리 은행은 이 정도의 금리를 줄 거야라고 공시를 한 것인데 다른 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4%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IBK 기업은행이 당시에 4.5%라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IBK 기업은행에만 가입자 수가 몰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은행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은행별로 좀 은행 사이즈별로 가입자 총량제를 둬서 좀 규모가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를 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입자 수를 좀 줄여서 받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금리 조정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일단 당국이 좀 개입을 해서 금리를 조정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6%대 금리로 모든 은행들이 이제 수준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사그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이 금리 수준을 좀 맞추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가입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좀 손해가 나는 구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입자 수 총량제를 논의했을 정도로 은행 입장에서도 이 상품을 좀 많이 팔고 싶지는 않은 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은행들 이자 장사하지 말라라는 그런 논리 때문에 은행들 대출 금리 내렸죠. 그리고 예적금 금리 올렸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던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도 지금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의 그런 수익성은 좀 개선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 안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9만 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16만 가구 가운데 7.6%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가계의 재무 구조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충전 시스템 네트워크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합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낸 테슬라가 충전 시스템 표준을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충전망을 갖춘 테슬라가 충전 시스템을 타사 전기차에 개방하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속속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내 고속 충전기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